이렇게 두 사람이 여야 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역 찾으면서 이제 총선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장갈 기자,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르면서도 또 같아 보이는 공약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철도 지하화 공약인데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격전지 수원을 찾아서요, 이 대형 SOC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상 철도가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겁니다. 철도로 인한 소음이나 또 도시 개발이 안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개선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생긴 상부 공간을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조금 뒤에 11시부터 서울에서 정확히 신도림역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경인선 또 경의 중앙선 등 이 서울을 지나는 철도를 모두 지하화를 해서 상부 공간, 주변 부지는 통합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입 인재들과 전국 순회도 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이런 공약들을 발표를 하면서 집권 여당은 이 공약을 실제 집행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두 사람의 목소리 모두 들어보시죠. 혹시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이 수원의 동서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이 주변을 마음대로 오가고 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정부 여당입니다. 행정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전통 있는 당으로 책임감 있는 보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상을 반드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현실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 여당입니다. 우리의 정책은 실천이 될 겁니다. 네, 여야 대표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어젯밤에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을 했는데 여야 대표가 차례로 현장을 오늘 찾을 거라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수원 찾아서 단절된 구도심을 좀 정비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좀 총선용 토건 공약 아니냐, 또 모든 공약은 또 총선용이라고 또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김관삼 변호사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총선용 토건 공약 맞죠. 그러니까 이게 토건이라는 의미를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예. 토건이라는 것은 토지 건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토건도 좋은 토건이 있고 나쁜 토건이 있어요.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대강과 관련해서 그걸 갖다 너무 이제 토건 정부다, 이제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아무리 토건과 관련된 거라도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건 좋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공약은 굉장히 핵심적으로 핀포인트로 지역 맞춤 공약을 잘 발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수원이 지금 120만인 정도 되거든요. 메가시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수원서 살아본 적이 있고 검사 생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수원을 좀 압니다. 그런데 수원이 동서로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 특히 뭐 광교랄지 그런 데는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구도심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이 경부선 철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철도가 도심을 가운데 지나다 보니까 모든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잘 발굴을 했다. 핀포인트 공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 이 얘기도 해볼게요. 유승민 의원 얘기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유 전 의원의 수도권 역할 논의를 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제 잠깐 짚기도 했는데 수도권 민심 잡기 사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카드를 쓰게 될지 안 될지도 좀 하나 좀 짚어보고 갈게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신중할 건데 네. 쓰는 게 국민의힘에는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굉장히 반윤적이잖아요. 반윤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쓴소리를 하는데 약간 그 경계를 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 어떤 상징성이 있고요. 또 그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을 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다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설사 그 당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하고, 네. 유승민 전 의원도 공천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역할을 맡겨주면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지금 경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기를 어떻게 탈환할 것인가, 그 시동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수원에서 시동을 걸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는 유승민 역할론을 경기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건 결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경기 수원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 역할을 나오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 하고 있는 건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유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좀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해줘야 한다, 뭐 이런 기류가 있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발언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당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유승민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형식 후직적 후보로 나서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도울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과연 그 유승민 전 대표에게 예. 그 기회를 열어줄까요? 뭐 있습니까? 저 이준석 전 대표도요 탈당만 안 해서 그냥 노원병 주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단 안민석 의원이 공천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좀 오산 아닌가요? 내가 이재명 대표나 공간이라면 대표적 비호감 정치인인 안민석 의원부터 자를 것 같거든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서 네. 뭔가 레드카펫이나 음. 뭐 꽃마차 태워주기 기다리면서 어디 나한테 한번 좋은 제안 들고 와봐 하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결기나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잘 들으셨는데 박진영 본장님,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 여당이라고 말하면서 당정이 하나다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 한 위원장이 유승민 카드를 꺼내면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이 어떤 대립 혹은 차별화 전략을 좀 선명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선택이 나올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들으면 참 굉장히 참 그렇겠어요. 마음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경기지사 때는 할 만했잖아요. 본선 경쟁력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유은혜 현 국회의원을 배지를 떼고 출마를 시켜서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유승민 보고 좀 나와줬으면 뭐 당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염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의 대통령실의 판단,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줄까요? 이것도 하나의 좀 갈등 요소 또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한 말씀 하시죠. 유승민 의원은요 이번 총선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치의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고 네.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또 별개의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맞고요. 역할을 하게 되면 본인도 굉장히 이로운 측면이 있죠. 물론 후보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대위원장처럼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당에 어떤 공여를 하고 기여를 하게 되면 이제까지 국민의힘 내부 특히 이제 TK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해소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책 유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당에서 알아서 나를 역할을 줘라 이런 취지고 또 간혹 또 그런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자기가 뭘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유승민 의원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 아무 권한도 없는데 결국 당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이 알아서 본인에게 맞는 역할을 주면 사실은 총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가희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이제 좀 방금 서울 신도림역 가서 이제 도심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제 국민의힘도 철도 지하를 총선 공약으로 냈다는 얘기 조금 전에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주제로 일단 이슈에 나섰어요. 뭐 같이 어떻게 보면 종류를 보면 토건이에요. 똑같이 토건인데. 또 토건이다. 일단 선거는 우리가 이슈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네. 선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원에서 경부선의 어떤 지하철도 철도 지하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수원에서 또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찾다 보면 이제 서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이런 철도가 지금 지상으로 돼가지고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안 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와 관련된 지역에서는요, 이게 수건 사업이에요. 계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소음도 있고 개발이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서울에서의 어떤 철도가 뭐냐 이걸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은 전에 해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경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이제 서울 신도림역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지하화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둘 다 양 대표가 일단은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하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시대 과제처럼도 보이기도 하는데 누가 좀 선점했을지, 누가 좀 더 차별성이 있을지 어떻게 좀 이거는 보십니까? 이제 경부선하고 지하철 1호선 지하화는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20-30년 전부터 인근 시군 지자체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오랫동안 준비가 됐고요. 언제부터 준비한 건가요? 한 20년 넘었습니다. 이미 용역도 들어간 적이 있고요. 어허. 네, 연구 용역도 들어간 적이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당이니까 가능하고 야당은 안 된다. 이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하고요. 이걸 그리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모를 겁니다. 이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냐면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부처별로 재산을 소유합니다. 철도청 재산이 따로 있고 예를 들자면은 국토부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걸 같이 쓰려면은 법을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법인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또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민간 개발에 의해서 이익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세를 하려면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예가 이제 부산에서 하고 있는 부산진역 지하화인데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여당이 단독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국회 동의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권 주민들 그리고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위해서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 한마디 덧붙이실까요? 철도 지하 자체가 특별법이 필요한지 어쩐지를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볼 때 이제 필요가 하지 않다고 한번 생각하는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얘기는 이거죠. 야당이 하면 약속이고 여당이 하면 이건 현실화된다. 이 얘기는 이제 여당이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여당과 당정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정말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중요한 국책 사업은 여당이 쥐고 있다,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 정부가 쥐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당에서 실현하려고 하면 더 속도도 빠르고 잘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산진역 지하화 특별법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신도림에서 이제 총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경 화재 현장 가서 뭐 순직한 소방대원들 또 위로랄지 뭐 격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또 PCV에 중단됐던 현장 행보를 일단은 다시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약 10차례 되는 전국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전국 순회 얘기하다 보면 이번 달 지난달 초였죠. 한동훈 위원장이 팔도 사나이라고 불리며 전국 순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좀 뒤집기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순회를 돌면서 어떤 총선 몰이랄까요? 뭐 이슈 몰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한동훈 위원장 의식하면서 좀 더 바람몰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예. 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전국 순회 콘서트를 하는 거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당연히 하는 행위죠. 행위인데 중요한 것은 지역적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적 전략이 필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이 현재도 다수 의석입니다만은 압도적 다수 의석이 되기 위해서는 영남이라든가 충청에서의 득표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갖고 방점을 찍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뭐 잠깐 이준석 대표라고 실수하셨는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말씀을 사실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한동훈. 굉장히 좀 특별하게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양지인 변호사님 하나 가지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국갤럽이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결과를 좀 짚어보면요.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이 수도권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선호도가 비슷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 대표가 24% 그리고 한 위원장이 23%였고요. 인천과 경기에서는 이재명 대표 30%, 한동훈 위원장 27%로 조사가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선호도 조사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각각 26%로 동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은 사실 장래 대통령감에 대한 선택을 좀 미루고 상황을 관망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선호하는 장래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응답은 23%, 또 모름, 응답 거절은 8%였고요. 특히 중도층의 44%가 선호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하거나 아니면 응답을 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분 얘기를 사실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 끌고 저희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총선하고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김관삼 변호사님 일단 22% 동률 차기 대통령감 묻는 선호도에서 동률을 이뤘는데 어떻게 지금 의미를 보십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수치긴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굉장히 몇십 년 한 사람 아니에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시작한 지 이제 30일 좀 넘었어요. 한 달 남짓이죠. 비대위원장 시작한 지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특히 이제 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후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 동률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보면 충격적이면서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론은 추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고 이번 한국갤럽도 보면 좀 정체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강성, 콘크리트층만이 있지 중도층의 어떤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상승적인 추세에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사실 이게 총선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이제까지 여론 조사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이 디커플링 된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도는 올라가는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하고 일체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기득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을 지켜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그립을 꽉 쥐고 있고 절대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을 쓰면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도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면 두 명의 선호도가 당 지지율보다는 낮다는 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선호하는 장래 지도자가 없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31%에 달하는데 이 부분은 박진영 부원장님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고 분석을 하실까요? 이제 한국갤럽 조사가 직접 면접 조사입니다. 네.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ARS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심을 이야기할 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또 낮습니다. 응답률이 낮고요. 그다음에 지지율이 또 낮게 나옵니다. 오히려 그 무당파라든가 중도층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 그렇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ARS 조사들은 보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아마 한 10% 이상 높게 나올 겁니다. 뭐 그런 좀 현상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굳어진 지지율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탁에서 만들어진 지지율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소멸할 수도 있는 지지율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갑자기 쌓아 올린 지지율이기 때문에 모래성이기도 하고요. 또 좋게 말하면 확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성패에 따라서 한순간에 소멸할 위험성도 있다. 과거의 황교안 대표처럼 그런 예를 좀 들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